31살에 최연소 상장회사 회장이 되고 32살에 중국 최초로 세계 청년 창업자 대상을 받은 상업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상업 세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었거든요. 결국 자존심 때문에 내뱉은 말이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죠. 그는 끝까지 싸웠고 나라에 495억 위안, 즉 9조 3천억 원을 기부했지만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40세에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의 게임일까요? 아니면 권력 싸움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고용주가 타인을 고용해 사람을 해치거나 입막음을 위해 사례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은 현실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실제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친 사건입니다. 비록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는 충분히 복잡하고 극적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상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위안바오 징입니다. 그는 몇 년 만에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억 자산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에서 가장 젊은 상장기업 회장이었으며 그가 세운 사업 제국은 부동산에서부터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친 사건은 이 거대 사업가의 영광스러운 삶을 갑작스럽게 끝내버렸습니다. 아징은 2006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의 피해자인 왕싱은 경찰계의 엘리트로 한때 경찰계의 명탐정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절친한 형제였는데 어떻게 이익 다툼이 형제를 반목하게 만들었는지,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여름,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차가 두 명의 젊은이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교차시켰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들의 삶에 복잡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6년 아징은 랴오닝성 랴오양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형제 중 셋째였고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어릴 적부터 공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대학 입시가 끝났을 때 그의 점수는 결코 낮지 않았고 많은 학교의 합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유독 그가 간절히 원했던 베이징의 대학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념이 그로 하여금 재수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2해 동안의 고된 준비 끝에 1985년 아징은 마침내 꿈을 이뤄 중국 정법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의무 교육조차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진과 같은 대학생은 매우 귀한 존재였으며 더군다나 그가 합격한 곳은 베이징의 명문대학이었으니 이 점만 보더라도 아징이란 사람이 장차 큰일을 해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아징은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랴오양 출신의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싱이었고 경찰 제복을 입고 있던 왕싱의 늠름한 모습에 학교에 들어가 보지 못한 아징은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아징은 먼저 왕싱의 짐을 들어주며 다가갔고 두 젊은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차 여행 내내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왕싱은 1958년생으로 아징보다 8살 많았습니다. 1978년 그는 다롄에 있는 한 경찰 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랴오양시 형사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왕싱은 자신의 경찰 이야기를 아징에게 즐겁게 들려주었고 아징은 그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왕싱은 그동안 노력과 운을 바탕으로 랴오양 경찰계에서 나름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등탑 무기고 도난 사건과 한 가족이 잔인하게 해를 입은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느 날 밤 단 한 손으로 무장한 범인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2등 공훈을 수상하며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드라마 헌터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는데 랴오양 시민들은 그를 랴오양 헌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싱은 이번 베이징 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베이징 공안대학으로 2년간 연수를 받으러 가는 것이 선정된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앞에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왕싱을 보며 아징은 내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 젊은이는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헤어진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받으며 베이징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왕싱과 아징은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고 왕싱은 아징의 대학 생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징은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교수의 원고를 대신 필사했으며 1만자당 2위안 약 380원을 벌었습니다. 또 대기업에 봉투를 써주었는데 1000개당 5위안 약 940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은 아징은 결국 3년차를 한 대 구입했고 베이징 전역을 돌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징은 상업적인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신정과 같은 명절이 되면 그는 학교에서 카드와 엽서를 팔았습니다. 매 학기 개학 때마다 고향에서 특산물을 가져와 학교에서 팔았고 그 돈으로 기차표를 가뿐히 마련했습니다. 왕싱은 매번 아징에게 언젠가 큰 사장님이 되면 이 형제를 잊지 말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왕싱은 베이징에서의 연수를 마친 후 고향인 랴오닝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으며 그 이별은 아쉬움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여 년 후 자신들의 결말이 그렇게 비극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징에 대해 말하자면 1989년에 그는 졸업했습니다.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그는 베이징의 한 은행에 무난히 취직했으며 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철밥통 직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베이징 출신 여인과 결혼하여 20대에 벌써 베이징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안정적인 직장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1992년 아징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은행을 그만두고 파이러우의 훗날 유명해질 젠하오 실업 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아징은 분명히 성견지명이 있었고 결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회사가 막 시작했을 때 자금이 부족했고 자원도 전혀 없었지만 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묻혀있던 연구 성과들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미 발명되었지만 시장에 도입되지 않은 수많은 중국 특허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흑맥 프로젝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징은 모은 20만 위안 약 3,800만 원을 전부 투자해 소흑맥 특허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반년 후 이 소중한 호밀 품종이 성숙해졌고 그 독특한 가치는 곧 전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0만 위안 약 3억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인생 첫 번째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200만 위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징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였기에 아징은 자본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에 기업들을 인수하고 유명 제약회사들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 이를 레버러지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과 인수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래는 위험이 매우 높았고 실패하면 가족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징은 이 도박에서 이겼고 젠하오 실업의 자산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1996년에는 총 자산이 30억 위안, 약 5,700억 원에 달했고 산하에 60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징의 사업 영역은 점차 확장되었고 그의 명성도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수왕, 상업천재, 북방의 리카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아징은 1,000만 위안, 약 19억 원을 기부하여 전국 대학에 제나오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4자 기업이 국내 대학에 기부한 장학금 중 가장 큰 금액 중 하나였습니다. 32살에는 아징이 세계 창업자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는 이 상을 받은 최초의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징의 결혼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 1999년 중앙민족대학 교수이자 티베트 출신의 유명 무용예술가인 조마와 성대하게 재혼하였습니다. 비록 세간의 아징이 성공한 후 첫 아내를 버렸다는 소문은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그는 막 졸업했을 당시 베이징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젊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는 두 번째 아내인 조마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폴리극장에서 아내의 개인 공연을 위해 400만 위안, 약 7억 5천만 원을 호화롭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 공연 이후 조마는 은퇴를 결심했고 2002년에는 아징과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성공한 아징은 처음 기차에서 만났던 형제 왕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왕싱에게 전화해 베이징으로 와서 함께 주식 투자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억만장자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왕싱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당시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로서의 경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한때의 영광은 사라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외도까지 하며 아내와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징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왕싱은 망설임 없이 단연간의 경찰 일을 그만두고 베이징으로 아징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아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왕싱의 마음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때의 가난한 젊은이가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작은 경찰관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 역시 베이징에서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싱과 아징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얽히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왕싱은 처음에 아징의 조언을 받아 주식 투자로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이 크다 보니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아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아징은 흔쾌히 왕싱을 자신의 선전 회사로 보내 지사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왕싱은 아징이 자신을 선전해서 다시 불러들일 때 그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아징은 선물 거래에서 첫 실패를 겪었고 그의 상업적 최대 경쟁자인 류환과 맞닥뜨렸습니다. 류환은 초창기에 게임장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건설업으로 전향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역에서 스촨 교부라고 불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류안 역시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징으로 돌아와서 류안과의 상업적 대결에서 두 사람은 본래 한 명은 동북 지역의 최고 부자였고 다른 한 명은 스촨 지역의 최고 부자로서 원래는 교차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상업계는 전쟁터와 같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상업세계에서는 돈이 곧 많은 이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면이며 돈은 일정 부분에서 그 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996년 아징은 스촨에서 선물 거래에 뛰어들어 수수의 가격을 톤당 2,000위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스촨 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류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류안은 이미 1994년에 하이난으로 가서 대두, 철강 등의 선물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징이 자신의 영역에서 형제들에게 밥벌이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액을 들고 스촨으로 돌아와 아징과 선물 시장에서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류안이 막 선물 계약을 시작한 첫날 한 증권사 부사장이 아징을 데리고 류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부사장은 류안에게 이번 시장 흐름은 아징이 만든 것이니 류안이 아징과 대립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시장을 키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아징은 류안에게 5만 건의 계약, 즉 5천만 위안, 약 94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류안은 아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안에게 돈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몇천만 위안은 작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류안은 아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적게 손해보고 싶으면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류안은 현물 가격은 톤당 1,300위안인데 너희가 2,000위안까지 올렸으니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물량을 조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류안은 시장에 물량을 풀고 몇 건의 거래를 통해 수수의 가격을 곧바로 끌어내렸고 결국 아징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징은 무려 9천만 위안을 잃었고 류안은 2천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아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며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스촨에서 류안을 만나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9천만 위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당시 아징은 이미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체면 문제였습니다. 또한 아징의 몇몇 부하들은 이 상황에 불만을 품고 아징을 부추기며 류안을 제거하자고 계속해서 선동했습니다. 결국 아징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류안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아징은 자신의 고향인 랴오닝성 랴오양에서 현지 조직폭력배 두목 양중쉐를 찾아갔습니다. 양중쉐와의 공모 후
1996년 9월에 양중쇠는 자신의 부하 리아이 양과 순리를 지켜 스촨성 청두에서 류안을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 3명의 동북 출신 인물들은 몇 개월 동안 류안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1997년 2월 1일 밤 9시 류안의 차가 한 호텔 앞에 멈추었을 때 리아이 양은 류안을 향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날에야 그들이 사살한 사람이 류안이 아닌 류안의 보디가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해결되었고 양중세는 집행유예를, 리아이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자청하며 이 사건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배후에 아징이 있다는 사실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징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징은 이 사건에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류안이 살아있는 한 그의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징은 곧바로 2번째로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끝에 그는 이 일을 맡길 최적의 인물로 자신의 형제 왕싱을 선택했습니다. 아징은 전화를 걸어 왕싱에게 선전해서 청두로 오라고 한 뒤 전반적인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 완수할 수 없는 임무는 바로 류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싱 또한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류안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왕싱이 자발적으로 아징의 일을 처리해 충성심을 보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왕싱이 사실 불법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왕싱은 스천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머물렀지만 류안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암살 시도 이후 류안은 이미 몸을 숨긴 상태였을 것입니다.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아징은 왕싱에게 일단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잠시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계획은 일단 보류되었고 류안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이 성사되지 않자 왕싱은 맥이 빠진 채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징이 그를 선전으로 보냈을 때부터 왕싱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로가 없으니 2사람의 형제관계만으로는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징이 그를 화일로우의 작은 제약 공장으로 보내 부공장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직책은 별 의미 없는 자리였고 왕싱은 내심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징에게 더 이상 중용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형사로 일했던 왕싱은 성격이 강직하고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했으며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징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싱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1997년 가을 그는 화가 나 아징의 회사를 떠나 약간의 저축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5, 6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차 한 대 살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중년이 된 왕싱은 운명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경찰대의 철밥통 직장을 그만두고 아징을 따랐던 과거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반면 억만장자가 된 아징은 그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았고 왕싱은 점점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왕싱은 여러 차례 아징을 협박하며 자신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치려 한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동안 아징의 집 주변에는 동북 지방 사투리를 쓰는 낯선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아징은 이번에 왕싱이 정말로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징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왕싱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고 특히 류안을 해치려고 사람을 고용했던 일이 발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징은 왕싱이 반드시 죽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징은 외부 사람을 전혀 믿지 않았고 결국 그의 둘째 형인 바오치에게 30만 위안, 약 5,700만 원을 주고 왕싱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오치는 랴오양으로 돌아간 뒤 사촌 형제인 바오성과 바오푸를 찾아가 함께 왕싱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초 어느 날 밤 왕싱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밖에서 누군가가 왕싱 내려와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왕싱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시골에 있는 먼 친척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달 후 왕싱은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11월 15일 저녁 6시경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길가에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왕싱은 전화를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한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어 왕싱을 마구 찔렀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싱은 간과 장이 손상되는 증상을 입었으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쇼크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후 왕싱은 이 사건이 아징이 사람을 시켜 버린 일이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고 아징과 끝장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왕싱은 공안국으로 가서 아징을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왕싱이 알고 있던 아징의 16억 위안, 약 3천억 원의 공금 횡령, 양중쇠를 시켜 류안을 해치려 했던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징은 왕싱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했습니다. 2003년 10월 4일 밤 11시 30분경 마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왕싱은 차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막 누르려던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범인이 무기를 들어 왕싱에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리며 왕싱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문을 연 여성은 푸샤오 춘이었고 그녀는 왕싱이 예전에 외도로 만났던 여성이었습니다. 왕싱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계속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푸샤오 춘은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왕싱을 보자마자 절망하며 오열했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왕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무기 공격을 받아 사망한 전 형사대장 사건은 공안 당국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랴오닝성 공안청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왕싱이 사직한 후의 생활과 원한 관계를 조사한 끝에 아징, 바오치, 바오선, 위안바오프 네 형제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50일 후 2003년 11월 24일 그들은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신문 끝에 위안바오프가 가장 먼저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004년 9월 9일 랴오양시 중급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고의상해죄로 아징, 바오치, 바오선을 사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했습니다. 위안바오프 역시 고의상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은 2년 유예되었고 정치적 권리도 평생 박탈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4명의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대중의 눈에는 이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아징의 아내인 조마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열었고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을 대형 버스로 랴오양으로 데려왔습니다. 기자회견 동안 조마는 아징 사건에 비정상적인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징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아징이 스스로 현직 부패 관리를 폭로하며 죗값을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밝혔습니다. 조마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사건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아징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조마는 여기저기 관계를 찾아 나섰지만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사기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모두가 알다시피 조마는 아징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조마는 평소에 냉정한 판단력을 잃고 사기꾼들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마는 친구의 말을 듣고 리청기라는 인물이 큰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리청기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며 중간 역할을 할 왕찬샹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앞뒤로 조마에게서 1200만 위안, 약 230억 원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리청기는 농부였고 왕찬샹은 키가 170cm도 안 되는 작은 노인이었으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아했습니다. 큰 풍파를 겪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조마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들에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마는 남편을 구하려는 절박함에 이성을 잃었고 아징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또 한 번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원래는 아징 형제들이 사형을 집행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부는 긴급히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목숨을 구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교도소에서 전해진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직은 변호사와 아내를 중간인으로 삼아 두 건의 충격적인 소식을 외부에 폭로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 명의 흑사회 관련 국가급 고위 관리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아징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3장 분량의 기부 선언문이었습니다. 기부 선언서에는 그가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있는 유전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세계 유가를 기준으로 그의 지분 가치는 495억 위안, 약 93조 원에 달했으며 그는 이 자산을 국가에 전액 무상 기부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0월 14일 조마는 아징과 면회를 마친 후 곧바로 베이징으로 돌아가 이 기부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10월 15일 국가의 한 부처 사무실의 주임이 조마를 접견했고 국가를 대표해 기부를 받겠다고 밝힌 후 조마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마는 기부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요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마는 언론을 통해 아징의 기부 목적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아징의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공로로 인정되어 감형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아징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국내 주요 언론에서 빠르게 퍼졌고 심지어 국민들도 아징이 사형을 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06년 3월 17일 오전 랴오닝성 랴오양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공판대회가 열렸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징이 돈을 주고 사람을 해친 사건은 법원의 공개 재판을 통해 원래의 판결이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재판 절차 또한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심에서 상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TV와 신문에서 아징이 하얀 운동복을 입고 목에는 하얀 카타, 티베트 전통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내 조마가 그의 안녕을 기원하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아징, 바오치, 바오선 세 사람에게 즉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선고했을 때 아징은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고발할 것이 있다. 라고 외쳤지만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06년 3월 17일 오전 8시 20분 아징 형제 세 사람은 법정 경관에 의해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아징의 나이는 겨우 40세였습니다. 한때 무한한 영광을 누리던 이 상업 천재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결코 만사 만물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사실은 아징과 왕싱 두 사람 모두 법을 공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법대를 졸업했고 다른 한 명은 경찰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법을 알고도 위반하며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정신을 맑게 하고 유혹을 거부하며 법 위에 서려 하지 말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